아람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시장 금리가 3%라면 집주인은 전세에서 매년 600만 원의 이자를 버는데 그렇다면 월세도 5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는 더 높았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는 80만 원이었습니다. 아람 씨는 이 30만 원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해하며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람 씨, 금리라는 건 비교적 안전할 때의 돈의 사용값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월세는 안전한 이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에는 집주인이 감당해야 하는 추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2억 원을 2년 동안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는 보증금이 작으니 집주인은 큰 돈을 다른 투자에 활용할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매달 작은 돈을 받습니다. 이 기회비용이 월세에 더해집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아람 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직접 물었습니다. 왜 월세 세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시나요?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위험 전가와 유지보수 비용 때문입니다. 전세는 만기에 목돈을 돌려줘야 할 부채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월세는 집이 낡거나 수도가 터졌을 때 수리 및 교체 비용을 집주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자산 유지 위험이 큽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보유세 및 규제 비용입니다. 저는 매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냅니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되면 실제 제 손에 들어오는 순수입은 더욱 줄어들죠. 부동산 전문가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금리 3%는 집주인이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의 기대 수익일 뿐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은행 업무보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월세는 상대적으로 더 비싼 것입니다. 그래도 월세는 집주인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편리성을 주기는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돌려줘야 하지만 월세는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을 제공합니다. 집주인에게 이 예측 가능한 수입은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되지요. 아람 씨는 이제 30만 원의 차이가 단순히 이자율 계산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월세는 시장 금리라는 기초 위에 여러 가지 추가 비용들이 더해져 형성된 집주인이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얘기는 월세보다 전세가 선호되는데 월세가 전세 보증금 곱하기 시장 금리가 아니고 왜 월세가 더 비쌀까? 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세 보증금의 시장 금리를 곱하면 월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면 시장에서는 월세가 싸져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월세가 더 비싸고 전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들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세 보증금은 금리로만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세는 사실상 집값의 파생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는 겉으로는 무이자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값에부터 움직이는 준 자산 상품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 가격도 오르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전세 가격도 내려갑니다. 이 말은 전세 가격이 금리 수준보다는 부동산 가격 전망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집주인은 전세를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한국의 전세는 집주인에게 사실상 현금 유입 역할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활용해 갭투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다른 투자 자금 마련을 해왔습니다. 즉, 전세 제도는 집주인에게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재투자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월세 수입보다 전세를 통한 레버리지 유지를 더 가치 있게 봅니다. 그 결과 전세 가격은 금리 대비 낮게 유지되고 월세는 상대적으로 인하 압력이 약합니다. 셋째, 월세는 과세 대상, 전세는 비과세라는 구조적 차이도 중요합니다. 월세는 과세 소득이라서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증가, 종부세 공제 축소 가능성이 모두 부담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월세를 싸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과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이 정도는 받아야 남는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반면 전세는 과세가 거의 없으므로 전세 가격을 적극적으로 올릴 요인이 부족합니다.
넷째, 전세 선호를 강화한 제도적 비정상성이 1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2010년대와 2020년 초반까지 전세 가격을 왜곡한 정책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았고 전세 대출 규모가 수도권 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반환 보증 보험이 전세 위험을 사회화했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 변동이 억제된 시기도 있었고 따라서 전세 가격은 시장 금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월세와의 가격 괴리가 더 벌어졌습니다. 다섯째, 월세는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는 구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듭니다. 세입자의 시각에서 전세는 돈이 묶일 뿐 매달 지출은 없지만 월세는 매달 지출이 발생하여 체감 부담이 큽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손실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심리적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요는 가격에 더 민감하고 전세 수요는 가격에 덜 민감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균형도 이론이 아니라 심리적 가격 구조로 움직입니다. 여섯째, 월세의 구조적 공급 부족이 월세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한국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 체계이기 때문에 월세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로 놓는 게 일반적이며 월세는 다가구, 원룸 비중이 큽니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즉, 전세는 공급이 많고 월세는 공급이 적고 수요는 꾸준합니다. 자연스럽게 월세가 더 비싸게 형성됩니다. 정리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세 선호가 높다고 하여 월세가 하락한다거나 월세가 전세 보증금 곱하기 시장 금리라는 단순한 균형 논리는 한국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